실시간 강의인데요. 작물별 향후 전망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기농기촌을 하면 품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처럼 시작이 반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요. 기농기촌의 준비 과정은 아마 이전의 강의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주로 이제 품목 선정 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농기촌 이유들은 이전의 강의에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게 선택의 문제, 지역 선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선정하면 어떤 작목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상품 개발의 특정 시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시장에 갈 건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3회. 품목 선정 시 고려 사항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역이나 작목은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이 기준들은 시장성이 있는 거라 해야 되죠. 우리 단적인 예로 요즘에 봄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 뿌락꾼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뿌락꾼 뭐 제일 좋아하죠? 과일 중에요? 예. 수박이요. 수박 샤인. 샤인머스켓을 저 친구 엄청 좋아합니다.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반응이 있으니까 여러 농가에서 많이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많이 생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죠. 예, 이 시장에 수요는 있는데 생산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고객의 필요가 또 시장에서 공급하는 물량에 따라 이게 아이템이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할 것은 독한 영농으로 계절별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 그 다음 네 번째는 생산, 가공, 유통 감각으로 농산물 같이 확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저기 페리 농장 다 가보셨죠? 네. 페리 농장의 특징은 뭐죠? 가서 느낀 거는 우리 인문학분 네. 페리 농장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 자, 느낀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강화천을 할 수 있고, 네. 거기서 잠깐 일도 도와봤는데, 네. 농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걸 예. 느꼈습니다. 자, 페리 농장주 입장에서는 네. 그 사업을 왜 어떤 가치를 두고 할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그 농산물을 솔직히 말해서는 그 농장주 마음을 모르겠어 여기 하지 않다면 못 내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분은 직접 이렇게 농장도 운영하지만 그들이 이제 페리 같은 농장 형태를 6차 산업이라고 하죠. 6차 산업 얘기 들어보셨죠? 전에는 그냥 저희가 생산해서 시장에나 도매업체한테 팔고 했는데 거기는 보면은 농장을 하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체험의 형태로 농업의 기농예술도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런 형태를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페리 농장의 입장은 그분은 이제 이런 우리나라보다는 유럽 같은 게 이런 6차 산업이 농업에서 굉장히 먼저 발달됐습니다. 그걸 먼저 봤고 이제 그분을 하기 실제적으로 하면 좋은 기농기총의
그는 여러 체험들도 하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놔면 좀 체험하게 하면 우리 인당 돈을 비싸게 줍니다. 체험료를. 배 타기도 하고 신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분 입장은 그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할 때는 생산, 가구, 유통 과정을 관광으로 농산물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직거래가 가능한 농산물을 선택하고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여섯 번째는 온라인. 예,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상품의 개발. 요즘 이제 주로 그 대기업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이제 트렌드가 친환경, 유기농 네. 이런 상품들을 비싸도 선호합니다. 뭐 약간 예, 그렇죠. 그 유기농 전문 매장도 있지만 요즘은 일반 저 시골에 그 농사 짓는 분들도 이제 구름이라고 하죠. 네. 각각 뭐 채소, 상치 뭐 또 이렇게 몇 가지를 해서 회원제로 해서 네. 매주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사업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품 개발의 초점은 시장에 있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 그 큰 대기업 마트나 인데 납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농협 같은데 직거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온라인몰에 팔 수도 있고, 그런 유통, 우리가 많은 좋은 상품을 생산해도 이걸 시장에 팔 수가 없으면 돈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품목 선택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소득 준비할 때는 영농이나 경제적 기반들, 세력이나 나이, 그 다음에 특화품의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돼야 되고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아, 5분만에 포도 같은. 사인 보실게요. 저 친구 휴나기는 5분만에 한 송이 다 먹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여기 이제 작목별 경영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인터넷에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여기 이제 농림축산부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품목별 규모나 매출액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쭉 분석해서 본인의 적합한 그런 어떤 작목들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작목별 규모 예시에서 기농기촌종합센터에 들어가면 여기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작목별로 지역과 그 작목별 규모, 시장에서 이런 것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주로 이렇게 기농하면 많이 그 소득원이 좋은 거는 여기 이제 딸기, 그 파프리카, 사과, 배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귤 같은 게 요즘도 저희는 기후 때문에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귤이 재배가 되는데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육지 내륙에서도 귤이 생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버섯, 특용작물로 이런 것도 많이 고소득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나 우박, 오이 같은 데는 사시사철 하우스에 재배 가능한 그런 품목들이죠. 자, 지역 특성들을 각각 보면 기농기촌 할 때 충청도도 있고 전라도 있고 강원도 있는데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을 알아야 되는데 지역적인 우리나라도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기후 같은 거 이런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지역 결정할 때는 지역의 특화된 작물을 우선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그 작물이 특화된 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건 미래농협의 방향에서는 이게 고객이나 시장이 점점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고 되도록이면 성장 가능한 지속 가능한 거는
농작물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할 때는 주로 그 기후 변화가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인 실험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현재 이제 기후에 따라 저기 사과 같은 경우도 전에는 사과 그러면 그 안동 정도까지만 이렇게 네. 그 재배되는 사과인데 요즘 강원도까지 천안 이런 데도 기후가 온난화돼서 사과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 현장에서의 탄소 저감을 위한 실현과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지원이 중요하고 또 이제 세 번째가 나오죠. 지구 온난화는 각종 해충의 증가를 유발하므로 예찰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매년 예측하기 힘든 기후 변화에 적합한 우수 품종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노동력 부족으로 기계화와 자동화가 요구되고 특히 가수는 비교적 노동력가 큰 산지 가원을 줄여가는 가운데 팽지 가원의 기계화를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기 그 봄에 강원도 쪽, 홍천 쪽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축산 농장도 그렇고 일반 그 홍천 같은 데는 어떤 걸 많이 재배하냐면 약용식물을 있죠. 그런 걸 많이 재배를 합니다. 하는데 보면 주로 그 시골은 젊은 기농한 분도 있지만 연령층들이 60대 이상이 원주민들은 많습니다. 거의 시골에서는 60대라도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같은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90%는 네. 이주민들이요, 외국인들. 외국산. 네, 젊은 사람이 일단 없고 또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한 것처럼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보다는 팽지에 기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래 농업의 방향들로 트렌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농촌 사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농촌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들은 도시보다는 시골이 굉장히 공동체성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외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적응하고 같이 소통하는 데는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이 품목 선택의 우수 사례들이 각각 제가 좀 많이 알려진 데 위주로 사례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빨리 마치고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좀 보시면요. 이런 다성농원이라는 데인데요. 명품 단감입니다. 여기는 보시면요. 거의 이분이 보니까 1991년도에 창업을 기농에서 했더라고요. 주로 이제 교육받고 다음에 이제 기농기촌 할 때 정책 자금을 받는 거 아시죠? 신청하시면 교육까지 수고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3억 7천. 네, 3억 7천. 네, 3억 7천. 열심히 성실하게 받으시면 그러면 기농기촌 설계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때 사실은 좀 시간이 많으면 그 양식들을 좀 대표해드리고 기록해보고 나누고 이러면 좋은데요. 일단 핵심적인 거 한 10분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긴장하세요. 중간에 도시에 질문합니다. 네. 뭐야? 자, 이번 시간은 기농기촌 설계서 작성을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한번 기농기촌 설계서 용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 설계서 작성 원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농기촌 설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설계서 작성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서 그러면 저희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설계서에 대해서 한번 재원이 한번 얘기해 볼까? 설계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 주실 알고 있는 대로. 집도 저희가 하면 설계도를 그리죠. 예, 설계서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설계서가 뭐죠? 오, 정확합니다. 이게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청사진, 저희가 집 짓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벽돌이나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어떤 집을 형태로 질 건가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죠. 기농기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계서가 왜 필요한지, 첫째는 그 농장주에게 농장 운영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설계서를 작성하고요. 두 번째는 그 농장 경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세 번째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설계서 내에 그 사업 추진 내용과 방법 또 결과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사업 관련자에게 자신이 하려는 사업을 이해시키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그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설계서 작성할 때 원칙이 한 5가지 정도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작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야별 균형을 갖춘 계획을 작성하되 핵심과 강점이 부과되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나 통계 등을 활용하여 내용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그 전 강의에서 저희가 그 작물별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품목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기농기촌센터나 농림수산부 그 홈페이지 가면 정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면 본인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고 좀 정확한 통계나 또 자료들을 활용해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현실의 바탕을 둔 살아있는 계획서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현실 상황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앞으로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기농기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명심해야 될 원칙 5가지입니다. 자, 기농기촌 설계서의 구성은 제일 앞부분은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체 계획서에 대한 몇 줄로 이렇게 요약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요약에서는 핵심 내용을 담되 이해관계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여기에 말하는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은행에 여러분 대출해 보셨어요? 대출해 보신 분? 대출. 예. 부자군요. 저는 은행 대출을 해봤습니다. 사업하고 이럴 때 그 대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 계획도 내고요. 뭐 몇 번 바꾸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 설계서를 여기 용도에 대해 했죠. 다음에 여러분이 기농기촌을 결정하고 주민들 교육을 100시간 인수하고 옮기고 또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정책 자금을 받으면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 기농기촌 설계서를 제출해서 오케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때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대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은행에 우리가 대출 신청을 하면 네. 은행 직원이 그걸 이 네.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네. 때로는 신용조회도 하고 재산조회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야. 신용도 있는 사람한테 대출을 줍니다. 그죠? 그럼 때로는 필요하면 보증인을 뭐 부부인 경우도 있고요. 저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요. 대출 때문에 보증 여기 아내도 저희 아내는 절대 안 써줍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이해관계자들이 은행에서 대출하려면 대출 심사를 한 담당자들이 있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 기능 네. 구청할 때 정책 자금을 할 때 제 계획서를 내면 그걸 검토해서 심사하고 결정해 주는 분 관계자를 얘기합니다.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배워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목차가 이제 첫 번째는 핵심 요약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목차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넘어가겠군요. 목차는 그 영농 설계서 형태로 구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설계의 틀로 뒤에 보면 이렇게 그 기둥기총 설계서 샘플을 제가 만들어놨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어떤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크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목차는 본문은 주로 이제 농장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모두 담아져야 되고요. 이해를 하기 쉽도록 설계서에 담은 내용을 크게 구분하고 순서를 결정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들끼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록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빈 자료나 계산 근거로 본문에 쓰는 순서대로 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절차의 방법은 좀 이렇게 앞에 나눈 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본다면 첫 번째는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능하면 그냥 가지 않잖아요. 네. 분명한 여러분의 목표를 그거를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정성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정성적인 그런 목표도 들어가겠지만 목표는 계량한 수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수치들이 여기 보처럼 이제 예를 제가 적어놨죠. 목표를 전문 농업 경영이 된다와 같이 막연하게 설정한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채소 재배로 농업소득 5천만 원을 올릴 수 있는 전문 농업 경영이 된다라고 일단 작물을 여기 보면 채소 재배로 작목 선직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특정 시점 2025년까지 나와 있고요. 까지 성취하는 목표 지정을 명확히 제시 이렇게 설계서에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농업 여건의 변동에 대한 예측을 실시한 후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중장기 농업 경영은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농업 여건 변동에 대한 대비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분석하고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목표를 담기 위해 추진방 및 대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안 중 최선안을 선택해서 계획을 완성하고 최선안을 선택하고 또 선택해서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이게 기농기촌 계획서 이 양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베이직한 기본 그런 양식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음에 기농기촌을 하려면 필히 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당의 기관에 제출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또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도움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계획서는 짧은 거는 한 3장 정도 되어 있고요. 길게 된 건 10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들의 기농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개인 정보들, 농장명, 주품목을 뭐로 하겠다,
기농지역은 어디로 하겠다. 자, 기농지역 우리 저기 후라군 고향 아시는 분 아세요? 인천이요. 본인한테 묻지 않았는데 다른 분한테 물었습니다. 대답했는데. 예. 자, 우리 후라군이 자 인천으로 기농 유치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장금을 어떻게 하고,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게 거의 사람들의 입소문,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듣지만 거의 90%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농장 같은 걸 할 때 되도록이면 이런 어떤 그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많이 농부들도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소소한 농사의 씨 뿌린 장면이나 수확을 하는 장면이나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이제 예정지, 그다음에 예산 어떻게 잡고 있다는 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촌 동기, 배경 목적이 뭐라는 것, 입지와 여건, 내가 기촌하고 사는 그 지역의 기후와 또 구체적으로 정보, 기농기촌 환경들 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고, 그다음 농장 경영 계획하는 것들 주로 그 품목 어떤 걸 선정하겠다는 거, 주요 제보 기술, 그다음 영농 시설 및 장비 계획, 노동력 계획, 그다음 홍보와 판매는 어떻게 전략으로 가져가겠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연도별 투자 계획은 연도별 시설 및 농업에 투자되는 것들을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수익을 얼마 내겠다는 것은 계획들을 기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촌 기대 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면 이런 순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은 심플한 것 같은데